안녕하세요. 꿈길 속 이야기 여정입니다. 숨결아, 비밀 상자. 조선 중기, 한양의 거리는 낮이면 생기로 넘쳤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마차 바퀴가 덜컹이는 소리, 그리고 시장통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풍경을 그렸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그 거리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골목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바람에 실려 떠돌았다. 그 어둠 속에서 김진수라는 서생은 자신의 작은 세상에 갇혀 살았다. 김진수는 30을 갓 넘긴 나이에 과거 시험에 연이어 낙방하며 꿈을 잡은 자였다. 한때는 조정의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포부를 품었지만 이제는 낡은 서점에서 고전을 필사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새벽이면 먹을 까라 잉크를 준비하고 낮에는 책을 베끼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면 작은 방에서 촛불을 켜고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세상은 그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먹물과 종이로만 존재했다. 그러나 그의 가을,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그의 평온했던 삶은 단숨에 뒤바뀌었다. 운명의 상자 서점 주인 박노인은 평소와 달리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늘 느릿느릿 걷던 그가 이날은 종종 걸음으로 김진수를 불렀다. 진수야, 이리 와보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은 허공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김진수가 다가가자 박노인은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낡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레 꺼내 들었다. 상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귀퉁이가 닳아 있었고 묵직한 기운을 뿜어냈다. 이게 무엇이오이까, 영감? 김진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박노인은 문 쪽을 힐끗 확인한 뒤 목소리를 낮췄다. 진수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노라. 이 물건을 맡아주게. 그는 상자를 내밀며 말을 이었다. 이건 조정의 고위 관료 이판서 이승원 나리의 비밀 장부라네. 내가 우연히 손에 넣었지. 지방 세금을 착복한 증거가 담겨 있네. 백성들의 피 같은 세금이 그의 사유지로 흘러들어간 기록이야. 김진수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뚜껑 안쪽에는 오래된 가죽이 덧대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두툼한 장부와 몇 장의 서신이 들어있었다. 서신에는 붉은 인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장부를 펼치자 빼곡히 적힌 숫자와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승원의 이름과 그의 인장이 곳곳에 등장했다. 이승원은 왕의 신임을 받으며 세정개혁을 외치는 조정의 실세였다.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소문난 인물이었다. 하지만 장부에 적힌 내용은 전혀 달랐다. 그는 지방관리들과 결탁해 수백 냥의 세금을 빼돌렸고 그 돈으로 자신의 토지를 늘렸다. 심지어 뇌물을 주고받아 경쟁자를 제거한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김진수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조정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왕조의 신뢰를 배신한 증거였다. 왜 제게 맡기시는 겁니까? 영감께서 직접 관아에 고발하시면 되지 않소이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노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하하, 진수야. 나 같은 천한 상인이 이승원 나리를 상대로. 그는 조정의 거목이야. 그의 수하들이 이미 나를 쫓고 있네. 어젯밤 누군가 내 집 주위를 맴돌았어. 내가 젊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니 이걸 숨겨주게. 때가 되면 정의로운 이에게 넘겨주게. 그 말을 끝으로 박노인은 서둘러 서점을 나섰다. 김진수는 상자를 품에 안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 밤
그는 촛불 아래 장부를 꼼꼼히 읽었다. 세금 착복 외에도 이승원의 더 어두운 면모가 드러났다. 그는 반대파 관료를 함정에 빠뜨려 유배 보냈고 한마을의 백성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해 자신의 광산을 키운 기록까지 있었다. 김진수는 숨이 막혔다. 그는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이 상자는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폭풍 전야 다음 날 아침 서점에 도착한 김진수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문은 부서져 있고 책들은 찢긴 채 바닥에 나뒹굴었다. 잉크가 쏟아져 검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구석에는 박노인의 시신이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목에는 칼자국이 선명했다. 김진수는 본능적으로 상자를 챙겨 문을 박차고 나왔다. 거리로 나오자 낯선 남자들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승원의 수하들임이 분명했다. 저놈이야, 잡아! 누군가의 외침이 한양의 거리를 울렸다. 김진수는 골목길로 몸을 날렸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 발밑이 미끄러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양의 복잡한 골목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이 증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관아에 고발할까? 하지만 이승원의 손이 닿는 곳에서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상자를 품에 안은 채 그는 어두운 골목 깊숙이 사라졌다. 그는 한양의 북촌에 있는 오래된 객주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오랜 친구인 최윤석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윤석은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객주집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자였다. 김진수는 숨을 몰아쉬며 객주집 문을 두드렸다. 윤석이 문 열게. 급한 일이야. 최윤석이 문을 열자마자 김진수는 안으로 뛰어들었다. 진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윤석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김진수는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 상자, 이 안에 조정의 비밀이 담겨 있네. 이승원 나리가 백성의 세금을 착복한 증거야. 박노인이 이걸 내게 맡겼는데 그가 죽었네. 윤석의 얼굴이 굳었다. 이승원? 그자가 그런 일을? 진수야, 이건 위험한 일이다. 왜 네가 이걸 맡은 게야? 나도 모르네. 하지만 이제 어쩌겠나. 이걸 숨겨야 해. 누군가 나를 쫓고 있네. 김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가리켰다. 윤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여기서 하룻밤 묵게. 내일 아침 이 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세. 한양 안으론 안 돼. 이승훈의 눈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하네. 그 밤 김진수는 객주집의 다락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고 골목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상자를 손으로 더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걸 어디로 숨겨야 하나? 이승원의 수하들이 이미 나를 쫓고 있다. 새벽녘이 되자 최윤석이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진수야, 더는 한양에 머물러선 안 되네. 이승원의 눈은 이곳저곳에 깔려 있어. 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네. 윤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로 말인가? 관아는 믿을 수 없고 이 상자를 아는 자가 많아질수록 위험은 커지네. 김진수가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다. 윤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내 먼 친척이 강화도에 살고 있네. 최만철이라. 그는 예전에 상단을 이끌던 자로 은밀한 물건을 숨기는데 도 같은 인물이라. 그에게 상자를 맡기면 이승원의 손길이 닿지 않을 곳에 숨겨줄 걸세. 강화도? 김진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이 험하지 않은가? 게다가 이 비밀을 어찌 믿고 맡긴단 말인가? 만철은 내 혈육이야. 그의 성품은 내가 보증하네. 그리고 강화도는 섬이라
이승원의 수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지.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니 추적을 따돌리기에도 좋네. 윤석은 단호히 말했다. 지금 떠나야 하네. 날이 밝으면 이곳도 안전하지 않을 거야. 김진수는 망설였다. 그러나 박노인의 죽음과 서점의 참혹한 풍경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그는 상자를 단단히 묶은 보자기에 싸고 낡은 도포를 걸쳤다. 좋네, 윤석이. 자네 말대로 하세. 하지만 길을 어떻게 가지? 윤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준비했네. 한양을 빠져나가는 길은 내가 알고 있지. 따라오게. 그는 김진수를 이끌고 객주집 뒷문으로 향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골목은 진흙으로 미끄러웠다. 윤석은 앞장서서 좁은 골목을 누볐다. 그들은 시장통을 피해 한양의 외곽으로 향했다. 김진수는 수레에 올라 상자를 단단히 품에 안았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윤석이, 자네는 어찌할 건가? 나를 돕다 이승원의 수하들에게 발각되면 어찌하나? 걱정 말게. 나는 객주집을 지켜야 하네.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자네는 상자를 지키고 강화도에 무사히 도착하게. 윤석은 단단한 목소리로 답하며 수레를 몰기 시작했다. 한강변에 도착했을 때 날은 아직 어두웠다. 강물은 비로 인해 불어나 거칠게 흐르고 있었다. 윤석은 익숙한 듯 강변의 작은 부두로 김진수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늙은 뱃사공이 배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사람에게 말해둔 터라. 강화도까지 무사히 데려다 줄 걸세. 윤석이 말했다. 김진수는 뱃사공에게 상자를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레 배에 올랐다. 뱃사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를 저었다. 서생, 이 날씨에 무슨 급한 볼일이 있어 강화도로 가는 겐가? 급한 일이 있소이다. 자세히 말할 순 없소. 김진수는 짧게 답하며 상자를 더 꼭 끌어안았다. 배는 강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바람은 그의 도포를 적셨다. 그는 상자를 감싸기 위해 몸을 웅크렸다. 강화도에 가까워질수록 김진수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최만철이라는 자를 믿어도 될까? 이 상자를 맡긴 뒤에는 어찌해야 하나? 이승원의 수하들이 이미 나의 행적을 쫓고 있다면 강화도에서도 안전할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했다. 배가 강화도의 작은 포구에 닿았을 때 날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뱃사공은 말없이 배를 묶고 김진수를 내려놓았다. 여기서부터는 자네가 알아서 가야 하네.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돌아섰다. 김진수는 상자를 품에 안고 포구를 벗어났다. 강화도는 한양과 달리 고요했다. 바람에 실려오는 바다 냄새와 소나무 향이 그의 코를 스쳤다. 그는 윤석이 알려준 대로 최만철의 집을 찾아 나섰다. 길은 좁고 험했으며 비로 인해 진흙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는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상자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걸었다. 마침내 그는 언덕 위에 자리한 초가집에 도착했다. 집은 허름했지만 주변은 단정히 정리되어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덩치 큰 사내가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자네가 진수인가? 윤석이 말해준 바로 그 서생이로군.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하오이다. 최만철 날이시죠? 김진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렇다네. 들어오게. 비에 젖었으니 몸부터 말리세. 최만철은 김진수를 안으로 들였다. 집안은 소박했지만 벽 한쪽에는 커다란 괴짝들이 쌓여 있었다.
김진수는 그 괴짝들이 무언가 중요한 물건을 숨기기 위한 것임을 직감했다. 이 상자를 맡아주실 수 있겠소이까? 김진수는 상자를 내밀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최만철은 상자를 받아들고 무게를 가늠하듯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윤석이 말하길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군. 걱정 말게. 이곳에서 이 상자는 누구도 찾지 못할 걸세. 그는 상자를 괴짝 하나에 넣고 그 위에 다른 물건들로 덮었다. 이 집은 내 상단이 쓰던 창고와 이어져 있네. 지하에 비밀 공간이 있지. 거기에 이 상자를 숨기겠네. 김진수는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하오이다. 하지만 이 상자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이 안에는 조정의 비밀이 담겨 있소이다. 잘못하면 큰화가 될 터인데. 최만철은 굳은 표정으로 김진수를 바라보았다. 진수야, 이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내 충고 하나 하자면 이 상자를 가진 자는 결코 편히 살 수 없네. 이걸 세상에 드러낼 건지 아니면 영영 묻어둘 건지 신중히 생각해야 하네. 그날 밤 김진수는 최만철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비는 멈췄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에 있었다. 상자는 안전한 곳에 숨겨졌지만 그의 어깨 위 짐은 더 무거워졌다. 강화도의 새벽은 싸늘했다. 김진수는 최만철의 초가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떴다. 지하에 숨겨진 상자는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 같았다. 이승원의 수하들이 한양을 뒤지고 있을 것이 분명했고 그들의 그림자가 강화도까지 뻗쳐올까 두려웠다. 최만철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평소처럼 느릿한 말투로 김진수를 안심시켰다. 진수야, 상자는 안전하네. 내 지하 창고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이야. 염려 말게.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피어올랐다. 최만철의 눈빛이 어제보다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그의 손은 밥상을 차리며 자꾸만 떨렸고 문 쪽을 힐끗거리는 횟수가 잦았다. 만철날이 정말 이곳이 안전한 겐가? 이승원의 수하들이 이미 내 행적을 쫓고 있을 터인데. 김진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하하, 서생이 너무 걱정이 많네. 이 강화도에서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어. 자네는 내 집에서 편히 쉬게. 최만철은 웃으며 말을 돌렸다. 그러나 그의 웃음은 어색했고 김진수는 그 미소 뒤에 숨은 무언가를 감지했다. 정오가 지나 최만철은 김진수를 집 뒤편의 작은 창고로 데려갔다. 여기서 상자를 다시 확인해 보세. 자네 마음이 편해야 나도 안심이 되지 않겠나. 그는 괴짝 하나를 열어 지하로 통하는 문을 드러냈다. 김진수는 망설였지만 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지하 창고는 축축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상자는 구석에 놓여 있었고 겉보기엔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했다. 이걸로 됐나? 진수야? 최만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그렇소이다. 감사하오 만철날이. 김진수는 상자를 손으로 더듬으며 안도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어둠 속에서 최만철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왔다. 손에는 짧은 칼이 들려 있었다. 만철날이 이게 무슨 일이오? 김진수는 놀라 뒷걸음질 치며 물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최만철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진수야, 미안하네. 이 상자는 내게 너무 큰 짐이야. 이승원 나리의 수하들이 어제 내 집을 찾아왔네. 그들이 제안한 금액이 내 한평생을 바꿀 만한 돈이었지. 자네를 넘기면 나와 내 가족은
편히 살 수 있네. 김진수는 숨이 막혔다. 윤석이 자네를 혈육이라 했소. 어찌 나를 배신한단 말이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윤석, 그놈은 한양에서 객주집이나 지키라고 해. 이 상자는 내 손에서 끝나는 거야. 최만철은 칼을 치켜들며 다가왔다. 상자를 내놔.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네. 김진수는 상자를 품에 안고 벽 쪽으로 물러섰다. 창고는 좁았고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 한쪽에 쌓인 낡은 나무 판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상자를 단단히 쥔 채 나무 판자를 향해 몸을 날렸다. 쿵 소리와 함께 판자가 무너지며 벽에 작은 틈이 생겼다. 그 틈으로 그는 필사적으로 기어나갔다. 이놈 어딜? 최만철의 외침이 뒤에서 울렸지만 김진수는 멈추지 않았다. 틈을 빠져나오자 그는 초가집 뒤편의 덤불로 뛰어들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마을 외곽으로 달렸다. 최만철의 배신은 그의 가슴을 칼로 찌르듯 아프게 했다. 윤석의 신뢰, 박노인의 희생, 그리고 상자를 지키려던 그의 결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 했다. 그는 강화도의 해안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어촌이 있었고 뱃사공들이 배를 띄우는 포구가 있었다. 그는 상자를 단단히 묶은 보자기에 싸고 뱃사공 하나를 찾아갔다. 노인장, 당장 배를 띄워주시오.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오. 김진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뱃사공은 그의 초췌한 몰골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젊은이, 이 시간에 한양이라니?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말할 시간 없소. 제발 배를 띄워주시오. 김진수는 간청했다. 뱃사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배에 태웠다. 배가 강물 위를 미끄러지며 강화도를 떠나자 김진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최만철이나 이승원의 수하들이 쫓아오지 않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이었다. 다행히 포구는 고요했다. 한양으로 가는 길, 김진수는 상자를 껴안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승원의 수하들은 이미 그의 흔적을 쫓고 있을 터였다. 상자는 그의 손에 있었지만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배가 한강변에 닿았을 때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김진수는 뱃사공에게 은전 몇 잎을 건네고 서둘러 배에서 내렸다. 한양의 거리는 여전히 익숙했지만 이제는 위협으로 가득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골목길로 몸을 숨기며 생각했다. 이 상자를 지키려면 이제 누구도 믿어선 안 된다. 이승원의 수하들이 한양의 거리를 샅샅이 뒤지고 있을 터였다. 상자를 숨기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이승원의 비리를 폭로하지 않으면 박노인의 죽음과 그의 희생은 헛되이 될 것이었다. 김진수는 한양의 서쪽, 허름한 주막이 즐비한 동네로 향했다. 그곳에는 과거 시험에서 만난 동료 이한성이 있었다. 이한성은 과거에 낙방한 뒤로 관직의 꿈을 접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일에 뛰어든 자였다. 그는 한양의 변방에서 작은 서당을 운영하며 백성들의 고발 문서를 대신 써주거나 관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김진수는 이한성이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주막 골목을 지나 이한성의 서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다. 김진수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한성이 나요. 김진수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다급했다. 문이 열리고 이한성이 촛불을 들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진수? 이 밤중에 어인 일이오? 자네 얼굴이 말이 아니구려.
이한성은 김진수를 안으로 들이며 물었다. 김진수는 서당 안으로 들어가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한성이, 이 안에 조정에 큰 비밀이 담겨 있어. 이승원 판서가 백성의 세금을 착복하고 반대파를 제거한 증거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하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장부와 서신을 꺼냈다. 이한성은 장부를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승원? 그자가 백성들을 위한다며 세정개혁을 외치던 자 아니오? 이건 조정을 뒤흔들 만한 일이로구려. 그는 서신의 붉은 인장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 이걸 어찌 손에 넣었소? 김진수는 박노인의 죽음과 채만철의 배신까지 그간의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이한성은 이야기를 들으며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 이건 자네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오. 이승원은 왕의 신임을 받는 자요. 그의 수하들은 한양 곳곳에 눈과 귀를 깔아놓았소. 이걸 잘못 드러내면 자네 목숨은 물론 이 비밀을 아는 모두가 위험해질 거요. 그렇기에 자네를 찾은 거요, 한성이. 김진수는 단호히 말했다. 이 비밀을 숨기는 건 더 이상 답이 아니오. 박노인은 이걸 지키다 죽었소. 나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소. 이걸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하오. 이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소. 방법이 있소. 한양에 청백회라는 모임이 있소. 백성들의 억울함을 알리고 부패한 관리들을 고발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오. 그들은 관아와 직접 맞서진 않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고발장을 익명으로 관아에 전달하는 일을 하오. 이 장부를 그들에게 넘기면 이승원의 비리를 백성들 사이에 퍼뜨릴 수 있을 거요. 김진수는 망설였다. 청백회라. 그들을 믿을 수 있어? 내가 보증하오. 이한성은 단호히 말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 일해온 이들이오. 이 장부를 그들에게 맡기면 이승원의 비리를 한양 전역에 알릴 거요. 하지만 위험은 피할 수 없소. 자네도 각오해야 하오.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각오했어. 이 비밀을 묻어둔다면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요. 하시오, 한성이. 그들과 연락을 취하시오. 이한성은 즉시 종이를 꺼내 편지를 썼다. 그는 청백회의 우두머리인 장문호라는 자에게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다. 내일 밤 한양의 남산 아래 패창고에서 장문호를 만날 것이오. 자네도 함께 가야 하오. 이 장부의 내용을 직접 설명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어. 다음 날 밤, 김진수는 이한성과 함께 남산 아래로 향했다. 상자는 여전히 그의 품에 있었다. 패창고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바람에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장문호는 약속한 시간에 나타났다. 그는 중년의 사내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었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이한성, 이자가 그 서생이요? 장문호가 김진수를 훑어보며 물었다. 그렇소이다. 문호나리. 이한성이 답했다. 이 상자에 이승원의 비리가 담겨 있어. 진수가 그 증거를 가져왔소. 김진수는 상자를 열어 장부와 서신을 보여주었다. 장문호는 내용을 훑어보며 낮은 신음을 내뱉었다. 이건 대단한 물건이요. 이승원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가 어찌 조정의 중신이라 할 수 있어? 이걸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오. 김진수가 단호히 말했다. 숨겨선 안 돼요. 이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야 이승원의 권세가 무너질 거요. 장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았어. 우리 청백회는 이 장부를 복사해 한양의 시장과 마을마다 퍼뜨리겠어. 익명의 고발장으로 관아에 제출하고 백성들 사이에 소문을 내겠어. 하지만 이승원의 수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자네들은 조심해야 하오. 김진수는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상자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순간이 다가왔다. 그러나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한성이 재빨리 촛불을 껐다. 누군가 있어. 그는 속삭였다.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승원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칼을 뽑아들고 창고를 에워쌌다. 김진수, 상자를 내놔.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외쳤다. 김진수는 상자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장문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놈들 감히 청백회를 건드리다니. 이 비리는 이미 세상에 퍼질 것이오. 그는 품에서 복사한 장부 몇 장을 꺼내 허공에 뿌렸다. 수아들이 달려들었지만 이한성과 장문호는 김진수를 감싸며 저항했다. 혼란 속에서 김진수는 창고 뒤쪽의 좁은 창문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상자를 꼭 쥔 채 골목으로 뛰쳐나갔다. 뒤에서는 칼 부딪히는 소리와 고함이 울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달렸다. 이제 멈출 수 없다. 이 비밀은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 며칠 뒤 한양의 시장통에는 이승원의 비리를 고발하는 전단이 나돌았다. 백성들은 웅성거리며 장부를 읽었고 관아 앞에는 익명의 고발장이 쌓였다. 이승원의 권세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진수는 여전히 숨어 다녔지만 그의 가슴에는 작은 안도감이 퍼졌다. 상자의 비밀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